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번 윤희숙 의원 편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희숙 의원은 한국의 루빈이다. 이렇게 이제 부유됩니다. 루비니는 참고로 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루비니. 루비니 다 알잖아요. 2006년에 루비니가 그 주택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모기지 때문에 큰일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막 떠들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모두 루비니를 외쳤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 그때 지금에서 5분짜리 연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로 아주 대박 스타가 됐고요. 실제 그 뒤로 뭐 전세 폭등, 아파트값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을 루빈이라 부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많이 성공한다면 역대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독특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압박 면접의 최고수 김경률 회계사를 모셨습니다. 오죽하면 상대 당인 민주당에서 압박 면접이 제가 올 정도로. 일단 이제 팽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압박 면접 수는 뭐 거의 친화에 가깝죠. 압박 면접. 네. 압박 면접 호소인. 네, 호소인. 실패한. 네, 어쨌든 압박 면접에 예시 한번 해주시죠. 누구를 이제 압박했다 이런 거. 하신 적 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압박하려고 했다가 그 처음이야? 자신들이 초빙하고 개가였죠. 왜 또 자기들이 취소하면서 또 욕을 하냐고 저희에 대해서 막 범죄자라는 욕하고.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압박해서 네. 대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좀 지원해봐 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희숙 의원께 먼저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이제 거론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미동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대표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 라이벌인 김웅 의원께서는 당대표에 나갔었는데, 그때도 미동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하니까, 왜 그러지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마 배경 같은 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당대표나 서울시장은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진 분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책을 다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신 분들의 그 출마 선언을 보니까 너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걸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 35년인데 아직도 막 우리나라의 그 법치와 민주주의 갖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가슴도 아프지만 그것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 과거 파먹기 말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기다렸으나 제 기다림이 실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남았던 게 이재명 지사와의 페이스북 논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분들 중에 캠프에도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관심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기본소득이란 말이 신문에 방송에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은 이재명. 이게 이제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했는데 불과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이제 실토를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은 일본 공약이 아니다. 사실 일본 공약이 아니다. 그 말은 자신의 주된 공약이 아니다. 한 발짝 이제 물러선 건데 다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윤희숙 의원에게 완전히 완패한 결과로 이와 같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소상한 이제 논쟁 과정 모르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저는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건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분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고 다들 다 다른 걸로 네, 맞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네. 전부 다 알죠. 왜냐하면 아, 같은 네.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맞는 거죠. 전 국민한테 3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저 가난한 20%에게 30만 원, 150만 원 나눠주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네. 그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제 생각에는 이 참모들이 이제 좀 보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거 계속 가다가 계속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정책이 뭘 해야 되는가. 네. 정책이 뭘 아, 해야 예. 되는가. 그럼 저는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누리면서 사는 네. 사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된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것도 이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그 기준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이미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존엄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줘야 되는 모든 것. 저는 그게 사실은 어떤 기본의 보장이고 기본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현금으로 줄 건지 서비스로 줄 건지 이런 것도 다 다른 문제지만 저는 훨씬 더 추상적인 느낌으로 그런 어떤 큰 그 엄브렐러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기본적인 존엄을 우선 말하는 건가요? 우선? 그렇죠. 네, 뭔가 우선. 상위의 개념인 거죠. 네. 뭔가를 쌓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네.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네. 이제 가지를 만들어내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부터 유니스 트라우마가 생겨서 페이스북에 글을 잘 못 쓰겠다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일 굉장히 좀 그랬던 게 그 뭐 노벨 경제학상 뭐 책을 맞아요. 읽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게 남들이 그냥 읽었나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 의원님은 그걸 읽고 반박을 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한 거를 당한 거잖아. 그러면서 좀 이제 거기에 삿발질을 좀 이재명 지사가 크게 하셨죠. 그리고 맞아.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봐도 억지로 이제 버티다가 오히려 된통.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두 분이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유승민 네. 의원이랑. 네네네.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도 일찍 일어나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걸 보고 그 책꽂이에 책이 있었어요. 새벽에 그거를 막 확인을 했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네. 확인을 했더니 제가 그 작년에 막 줄 쳐갖고 본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반박을 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낮에 한 11시쯤 됐었나? 유승민 의원한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노벨상 맞아요. 받은 사람을 맞아요. 믿겠냐? 널 믿겠냐? 뭐 이러면서 너무 못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노벨상의 권위로 누르려는 건 정말 나쁜 거네. 아니, 그것도 거짓말을. 그것도 사실도 그랬죠. 아니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못되게 쓴 거죠. 그것도 좀 잘못 가져오셔서. 네. 그러니까. 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반박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좀 못 사는 나라들이면 이제 뭐 돈 다 나눠주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됐으면은 이제 그 일자리가 중요하지 그렇게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난 이재명 지사가 거기서는 내가 좀 잘못 오해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되는데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후진국이 맞다. 복지 후진국이다. 난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추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졌을 때 인정해야 돼. 난 형님한테 이러잖아. 형님이 넘버 2다. 나 인정하잖아. 압박 면접 들어왔을 때 나 안 들어왔거든. 넘버 2.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형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넘버 2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하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밀리면 넘버 2 형님이 하는 거고 넘버 2 수리가 유동적이잖아. 그렇지, 유동적인 거죠. 네. 그렇지. 근데 왜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추하게 물고 늘어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고로 윤희석 의원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DI에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KDI에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되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좀 하다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의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KDI면 사실 공공기관이잖아. 근데 그런 공익위원이 그런 정부의 반기를 들며 사퇴하는 건 되게 드문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되게 높이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그 패기 뭐 그런 한 말씀, 그런 자신의 그 들이받는 정신 한 말씀. 그 박근혜 정부 맨 마지막 해였어요 그때가. 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기가 3년인데 네. 그 분야에서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네. 근데 저도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로 갔는데 맨날 밤을 새. 밤을 새는 이유가 뭐 얘기할 게 많아서 새는 게 네. 아니라 밤을 새면서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냥 싸우고 정회하고 싸우고 정회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확 몰려가서 공격하고 제가 정말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또 막 와서 공격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귀를 죽여서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문자 폭탄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가서 귀를 죽이려고 가서 막 입을 막게 하고. 네. 그래서 그때까진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왜냐면 그때 내가 나오면 정적수랑 뭐랑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회기가 딱 끝나고 그만했죠. 그만한 이유는 그러니까 임기를 안 마치고 나오는 게 좀 미안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면서 계속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무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사직서를 냈죠. 의원님 이제 앞서 서민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임대차 3법 자유연설로 의원님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각인된 것 같아요. 세간에 상당히 이제 많이 회자도 되면서 그런데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한번 하셨냐면 주 50시간제가 전태일 정신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또 이제 노동계 시민단체가 반발을 불러왔는데 저 역시도 이제 어떤 문제의식은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주 52시간제로 하게 되면 그 저소득층, 최저임금에 어떤 머물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삶의 질이 하락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약간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에 대한 말씀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압박 면접이에요. 이게 압박 드디어. 면접. 압박감을 느꼈어요? 느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질문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 네. 내용이 뭐냐면 52시간제라는 거가 전태일 그 선생이 사실 장시간, 살인적인 장시간 그렇죠. 노동을 네. 줄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건데 그거 왜 이거를 근로시간하고 묶냐 이런 얘기였거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날이 또 전태일 선생 기일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52시간을 중소기업한테 강제를 하면 사람들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70년대에는 살인적인 최장시간 노동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젊은이들의 일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봐요. 전태일 정신이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에 대한 해석은 지금은 난 그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그 전태일 선생의 얘기를 근로시간에다 갖다 붙인 걸 보고 파르르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측면이 있긴. 파르르 하면서 저를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파르르 하는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인텔리들이 파르르 하는 걸 보고는 우리나라에 자유주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 거고 상황의 변화함에 따라서 다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싫어하는 해석을 남이 했다 그래서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는 뭐 전체주의자라면 몰라도 자유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부분에 그 첫 번째 부분 있죠. 52시간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좀 유예를 하자 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실증적으로 논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태일 선생의 얘기를 그게 핵심이라고 노동자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왜 안 되냐? 그게 왜 전태일 선생의 정신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논쟁 가능해. 근데 네가 어떻게 전태일을 얘기해? 너네 당이 어떻게 전태일을 얘기해? 이거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자기가 뭐 독점했어? 그러니까. 근데 좌파들이 항상 그런 식인 게 자기가 모시는 사람들의 그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파르르 떠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52시간제의 문제점은 의료계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들은 4년 동안 진짜 그동안 정말 환자를 나와서 볼 수 있는 교수가 될 자질을 그때 갖춰야 되는데 52시간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몇 번 안 해본 사람이 나중에 교수가 되면 그 직감당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상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 또 예외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싶고. 하여튼 모시는 사람들이 문제야. 문제야. 모시는 사람 문제고. 아니 진짜 저는 이게 지금 어제부터인가 우리 7월 1일부터 이제 저기 소기업한테도 이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매일경제인가 칼럼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28살 먹은 청년이 부천 기계고등학교를 나와서 반월공단에 취직을 해서 이때까지 일을 했는데 이 52시간 때문에 그 월급이 190만 원으로 한 반 토막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수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그 기술이 부천 기계공고에서 공부한 기술이 금형이라고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너는 금형의 장인이 되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온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월급이 190만 원으로 주니까 도저히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자기가 배운 한 10년 지금 연마한 금융기술을 포기하고 택배로 옮겨갔다고 나와요. 너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70년대 일이에요. 지금도 장시간 노동이 분명히 있어. 그걸 천천히 줄여가는 걸 나는 맞다고 봐요. 저녁에 쉴 시간도 없이 근로하는 건 난 맞지 않다고 봐. 그러나 이제는 근로자들이 자기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렇지. 옛날하고 다르거든. 근데 그거를 국가가 그거를 막 나서갖고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우리 세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종교 같은 어떤 도구마를 젊은이들의 인생에다가 그냥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남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마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상당 부분의 생각을 동의하면서도 이제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이게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이제 손학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 포기되는 거라 참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사례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모두에게 어떤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당한 딜레마인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서로 깊이 고민해봐야 될 이슈로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남기기 싫어요,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저녁에 있는 삶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중요한 젊은이들도 있거든. 저는 제가 지난주에 출마 선언한 거 중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뽑은 헤드라인이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치는 탈레반이라는 그 탈레반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데 저는 정말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을 남한테 강제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그것을 정책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건 전 되게 죄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막 강제하는 건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최저임금 논쟁이 있었을 때 정권 측이 최저임금 논쟁이 있었을 때 전 당연히 이제 뭐 매년 10%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지만 몇몇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홍모 박사님께서도 이거 부작용이 훨씬 심하고 부작용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박사님께서 이제 최근에도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게시한 걸 봤는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저층 노동자분들에게는 이제 고용이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결과가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보거든요. 저기 이제 대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 이제 고객이거든요. 제가 생업을 하는 세무사무실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 보고 정말 이 경제의 영역, 뭐 재정의 영역에서는 좀 같이 머리를 싸매고 답을 찾고자 하면 뭐랄까요 최선의 정답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런 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얘기하면 안 될까 잠깐? 말 나온 김에 저도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러니까 대학에 그 강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사법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그 최저임금 비슷한 건데, 그 강사법이 이제 시간 강사들 있잖아요. 되게 뭐 대우가 안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정말 대우를 정말 잘해주고 안정적인 직위를 보장해주는 게 바로 강사법이에요.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강사를 전부 다 자르고 전부 전임 교수들이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강사법을 반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뭐 우리 국민 1인당 월 1,000만 원씩 주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현실이 아닌데 계속 하는 거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분이 계셨거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의했거든요. 저도 경고했는데 왜 제 얘기는 안 해요? 저도 그때 경고했잖아. 경고 그때 같이.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 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이 시장의 흐름을 잘 타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여야 돼요. 근데 부동산 문제도 맞아요, 정확하게 임대차법도 그런 거죠. 시장을 이겨먹겠다고 정부가 들어가서 참패를 당한 거죠. 근데 오늘 그 이재명 지사께서 어디다 그 페이스북에 쓴 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면서.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저 보니까 저도 뜨악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남시장 얘기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저도.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섭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 경제학자 30명 모여 있는 카톡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돌렸어요. 한 30명 분들이 다 너무 놀라면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누가 써주냐 그분한테 너무 걱정하는 거죠. 이 대선 후보라는 분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거는 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좀 오늘 충격을 잠깐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태풍 사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태풍 사라. 태풍 사라 혹시 기억나세요? 나도 내 인생에 겪은 태풍 중에 그렇게 큰 태풍은 처음 봤는데. 선생님 몇 년생이시죠? 리얼레티를 위해서 잠깐 하는 그 태풍 사라호가 이제 터지면서 그 윤진수 의원의 어머니가 꿈을 포기했어요. 원래 이제 그 근처에 건넌 마을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태풍 사라 때문에 모든 걸 잃어. 김해에서 그쵸? 모든 걸 잃고 서울로 올라간단 말이야.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진짜 죽어라고 일해서 이남이녀를 키웠어요. 일남 삼녀. 이남이녀는 나구나. 그래서 이 일화의 교훈이 뭐냐? 태풍 사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와서 죽자고 일하면 일남 삼녀를 이렇게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대권을 누릴 정도로 키울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쩌면 미래의 청년들에게 성장 동력을 다 아예 박살내버리는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사회자 클래스야. 이 사라에서부터.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는 좀 미안한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딱 그 지난번 출마 선언문도 저희 나이가 제일 그걸 보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나이가 또 가장 그 대접받고 성공의 그 경제 성장을 타고 온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부러워하는 마음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늦게 태어났으면 저렇게 경쟁 속에서 앞이 안 보일 텐데 하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요 말만 잠깐 할게요. 윤호중인가 그분이 이랬잖아요. 뭐 독재에 꿀 빨다가 뭐 이렇게 막 꿀 빨다 인제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윤수원이 내가 아는 꿀 빠는 사람은 586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연장선입니다. 맞아요. 586이 꿀빠는 건 사회과학적으로도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앞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 조기동 기자님 책 명적 세습 중산층 사회 이걸 보면은 586이 어떻게 꿀을 빨았는지 빨고 있는지 쭉 분석했는데 명저더라고요. 지금 저는 뭐 대권 후보 조기동 얘기를 내 책은 왜 한 번도 소개를 안 해? 넘어가네. 아니 근데 꿀을 이때까지 빤 건 저는 뭐 그거는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꿀을 빨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하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인데 약간 국민의힘의 서운한 선을 넘어서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화났다는 건 약간 과장인데 화내셔도 돼요. 흥미진진. 이제 20대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저희 이제 시민단체로서는 정의당, 민주당과 많이 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태 터지고 흑서 쓰고 나서는 제가 이름이 올라가면 경제민주주의 21이 올라가면은 뭐 토론회 이름에서 빠지겠다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협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내지는 뭐 입법 저지 이런 작업을 할 때 20대 때는 그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최이배 의원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최이배 의원, 지상욱 의원 좀 결정적으로 뭐 악법들은 저지도 해주시고 21대 때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많이 서운한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현재 그 복수결권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의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약 첫 번째로 복수결권이 뭔데요? 주식 한 주에 하나 의결권만 주어지는데 이제 한 주에 10개, 20개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경제 전문가 우리 윤희수 의원께서도 당연히 입장이 있으실 텐데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그 주식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원리인데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선생님이랑 그게 왜 자꾸 민주당마저 그거를 내냐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때문인 거예요. 벤처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시작을 하다가 주식을 찍어서 이제 그 주식이 퍼지면 이게 의결권이 자기 경영권이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벤처는 아주 집중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본은 들여오되 의결권을 내가 더 많이 갖는 방식.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설득력을 갖냐면 벤처기업들이 잘 크는 경로가 너무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처럼 이 일주에 1 의결권이라는 원칙 자체를 존중하지만 이
이 경제가 지금 너무 꽉 막혀 있다는 네, 느낌? 네. 이 벤처 기업들이 좀 자기 그 경로를 따라서 쭉 이 성장하는 게 뭐냐면 젊은 애들 일자리니까.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를 좀 유두리 있게 저는 네. 유두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융통성?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융통성은 내가 말한 걸로 하면 안 될까? 너무 발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명쾌하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뭐, 다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은 좀 다른. 아니, 왜 달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그 벤처 회계법 벤처팀에 있었고 벤처의 실상들을 잘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등계열권과 유사한 제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선주라든가 뭐 전환사채라든가 기타 이제 배수 조정으로 해서도 많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 오너들을 많이 배려해 주는데 정작 저는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차등계열권 제도가 혹시나 재벌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시민단체의 반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차등계열권을 가진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일몰 기간을 경과하고서는 폐지시키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역설적으로 차등계열권이 주어진 기업이 IPO 하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절대 상장 못할 것 같아. 제 말씀이 조금 너무 듬성듬성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를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있어요. 종국적으로는 같은 걸 바라보는데 요거는 네, 서로 네. 다른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서 네. 요거는 그러시죠. 차차서 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재벌을 좀 키워주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저게 좀 그게 아니고 사실 재벌이 뭐 세금 내는 거나 뭐 고용하는 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저희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재벌을 아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워낙 그렇게 두드러 맞아서 내 아는 사람은 구속까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재용 씨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두 분이 보통 때 어떻게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걸 내가 보니까 굉장히 다른데? 정반대인데? 오늘 우리 윤희수 의원에 그럼요. 대한 압박자. 근데 저는 두 분 재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에 다 공감해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이 끌고 가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거버넌스 구조나 이런 것을 선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 두 개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편 들어서. 나 압박 면접인데 내가 지금 이걸 조율하고 있어. 그래. 재벌 이야기 나온 김에 독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핫한 이슈일 수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입장 쭉 검색해봤더니 우리 윤 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그거를 쉽게 만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 판결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한 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이 주어졌으면 그거를 쉽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줄이고 뭐 나가고 이거는 좀 이거를 희화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재용 씨 상황은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눈에 띄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사실은.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권 같은 거 행사 안 하실 겁니까? 아주 예외적이겠죠. 그리고 정말 그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근데 제가 봐서 딱 모범 답안이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고 정말 훌륭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하고 동의하니까 훌륭한 답변이래.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막 주저주저하고 이리저리 단서 깔면서 안 된다 할 것 같은데 아주 이만한 더 논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즉각 석방. 나는 즉각 석방. 바로 석방. 왜 필요해서? 그러니까 1년 살았잖아 이미. 1년 살았고 지금 다른 걸로 기소하는 거는 너무하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삥 뜯긴 거 아니야? 삥 뜯긴 거. 그거를 만약에 경리누님한테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찾아와서 정말 뭐 우리 아들 수학 과외 좀 해달라.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안 그러면 감옥 가는데. 그 회계사로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을까? 그러면 그런 제안이 왔다라면 저희 이사회에서 그리고 주변 그 회사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핑계 댈 수 있잖아. 이사회에서 안 된다는데 SK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우리 그 형님하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신항 뭐 이틀간 뭐
하역이 중단된 거. 그치. 그거 뭐 일부에서는 진위 여부를 가지고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가정해 본다라면 누구 주변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부회장의 사례의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독대를 대통령이 불러 청와대로 독대를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독대하는데 다 청와대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서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저는 두 분 말씀이 우리가 다 뭐냐면 네. 어떤 추론에 근거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분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말 평소 때부터 뭐 그 기업의 문화가 그런 거를 좀 눈치를 보는 문화일 수도 있고 네. 저는 그건 우리가 모를 바라고 생각해 사실은. 근데 뭐 그런 의심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거기서부터. 근데 사법적 판단이 잘 이루어져야죠. 아까 그런 그렇죠. 예가 그런 거죠, 사실은. 네. 이건 뭐 경제 문제는 아닌데, 아니 경제 문제 비슷한 건데 왜 원전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원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원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아 진짜? 우리 유튜브도 나무위키 안 나왔길래 죄송합니다. 네. 이 나무위키가 좀 확실하게 좀 써야 되는데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일단 아주 최근에 우리나라가 넷제로를 선언했잖아요. 네. 넷제로 2050이라고 중국은 2060인데 우린 2050으로 서구에 딱 맞춰서 선언했잖아요. 네. 근데 탈원전을 하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어딨냐고. 나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넷제로를 위해서 우리가 넷제로를 2050까지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이 있냐? 저는 현재 없다고 봐요. 거기다 탈원전을 고수하면서까지는 더더욱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수원 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뭐 안 한다고 이제 한참 돼가지고 이미 우리가 이제 기술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해도 이제 원전이라는 게 그래요. 원전 짓는 비용도 있지만 그거 보수하고 유지하는 게 한 60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10년밖에 못 봤는데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원자핵공학과가 다 이름 바꾸고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전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원전으로 일을 일으키려면 뭐 특단적인 계획이 있느냐? 근데 선생님 그게 완전히 100%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면서도 참고 계시는 게 있고, 저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그 보수해 가면서 쓰는 거를 하면 어차피 생태계가 뭐 100% 무너진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그 판단을 잘 내리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약간 그 무감증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위험해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밖에 나와서 그거를 열심히 팔겠다라고 하는 너무 이상한 일을 막 하는데도 국민들이 그걸 보고 왜 가만히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설명 좀 해봐라 그래도 설명을 안 해. 이 정부는. 이거는 사실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감사합니다. 원전을 그럼 5년 만일 정권이 안 바뀌잖아. 5년 더 있으면 우리 원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이 꼭 바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럼 원전의 기술 윤리선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원전의 기술 탈원전의 반대자?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게 이제 윤 의원님하고 말씀하면서 느끼는 게 진보 보수 이런 어떤 이념적 틀을 벗어난 그리고 그럴 게 필요하고 탈원전도 이게 너무 이념화되어져서 접근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 뒤에 이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정말 영화 보고 감동해서 하는 영화 보고 그거죠. 판도라. 선동에 의한 거고요. 저도 지금 물어보면 탈원전이라고 할 텐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꼭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근거를 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 이런 결정을 어떤 근거에서 내렸는지를 나 좀 숙시하게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얘기 좀 해달라 그래도 얘기를 안 하지. 네, 맞아요. 아니 근데 회 기사님 보수가 뭐냐 그러면 그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가 뭐냐면 어떤 선언적인 도구말을 쫓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려는 태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김경률 회계사님도 보수예요. 제가 보수로 꼬시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왔어요. 아니, 전 그래서 진보 보수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싫어요. 전 정말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게 보수예요. 해당 사안을 가지고 사실 위주로 쫓아가는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그렇죠. 회의 가서도 그러거든.
근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진보는 그냥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게 진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인 원칙을 믿는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근데 보수는 반대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쫓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짚어가면서. 예. 이런 보수를 이기려면 진보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안 하잖아. 우리 공부를 안 하잖아. 윤 의원님을 정말 극복해내려면 한편으로는 윤 의원님을 극복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하고 더 또 좋은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걔네들은 백신 같으신 저를 것 같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저랑 지금 같이 의논하고 이제 많이 공부해서 내일부터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근데 이건 정체성 위기야. 내가 볼 때는 보수세요, 보수. 네. 어쨌든 윤 의원님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대선 출마하겠다고 딱 하자마자 엑스파일 만들고 이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진보의 모습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진보 아닌 거지. 너무 저열하죠. 그렇죠. 진보 아니에요. 엑스파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작년 초에 이제 그 한번 조금은 강연을 부탁받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었냐면 이제 그런 거였었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음의 이슈를 조금 천착해달라. 제가 봐서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 최저 결혼 비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간 뭐 순위 일부 변동이 있을지라도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청년들이 20, 30대가 자살하고 그리고 20, 30대들이 희망이 없어 출산을 안 하고 또 결혼을 안 하고 이게 다 세 가지가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경제학자로서 유력 후보로서 어떤 메시지 내지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이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얻은 우리 세대가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응?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두 가지죠. 희망이 왜 없냐? 첫 번째는 파이가 줄었어요. 파이가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 두 번째, 파이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줄은 충격이 주로 청년한테 가. 네. 우리 같은 세대는 별로 지금 그렇죠. 그걸 안 받았어요. 네. 굉장히 불배려적으로 청년한테 이게 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결정권을 가진 세대가 그거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바꿔야 돼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경제 얘기를 하고 국가부채 얘기 좀 해보시죠. 국가부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심각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나라보다 많으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무엇보다 고령화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30년쯤 지나면 이게 거의 1대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한 30년 되면 지금 한 30 되는 분들이 이제 50대 후반 6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경계를 해도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처럼 어쩔 수 없을 땐 써야죠. 근데 써야 되는데 쓴 다음에는 이제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은 저걸 해야죠. 이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지출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무너진 소상공인, 그다음에 직장이 없어서 삶이 내려앉은 근로자들, 그러니까 충격 먹은 사람들, 이 두 그룹을 어떻게든 원래 삶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돈이 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뭐 소비 진작을 해서 돈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제는 이미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나는 모멘텀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추경하면서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더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솔직히 이게 지금 부총리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돌이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뭐 저쪽은 100이라 그러고 이쪽은 70이라 그러면서 80으로 뭐 한다 이러면서 시당초 저렇게 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선거 앞두고. 이번에 그 공무원 직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공무원 직원도 하고 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많이 이제 정규직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분 월급뿐 아니라 나중에 그분들이 평생 이제 연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지난 주말에 그 칼럼 쓰셨더라고요. 근데
경제학자가 쓴 것보다 더 잘 썼어. 어디서 배워요? 응? 아니 정말 이게 자기가 알아도 잘 알아야지 이거를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선생님 대선 어떻게 출마 선언합니다.